네, 공천 과정에서 당내 갈등으로 시끄러웠던 여야, 총선 체제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당대당 기싸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새누리당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옥새 파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옥새 파동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득실이 있었습니까? 아니 모든 일에 득이 있고 또 실도 있죠. 네. 사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지난 한 몇 달 동안 계속 끝없이 밀리고 계속 밀리는 줄 알았더니 본인 말씀대로 99번을 밀리다가도 한 번은 들이받을 수 있다. 한 번은 들이받을 수 있다. 경상도 사투리로 보면 울뚝골이라고 하나요? 불뚝골이 있다. 들이받을 수 있다. 네. 라는 모습 보여줬고 그럼으로써 보면은 김무성 흔한 얘기로 좀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아네. 그런 이미지도 남긴 건 사실입니다만은 실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실이 좀 더 컸다. 실이 컸던 건 두 가지죠.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루비콘을 걷는 것이 아닌가. 그 정치인과 정치인 간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 원래 그렇다고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 좋았던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친박 입장에서는 이번 4월 13일 선거 때까지는 참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함께 하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것 같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잠시 후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리서치뷰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마침 바로 그 사태를 갖다가 사태 직후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즉 당 대표가 집권당의 대표가 목리 부리는 모습이 온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양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옥새 파동뿐만 아니고 공천 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죠. 결과를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김무성 완성, 완승, 박근혜 완패, 완패, 이항구 독박, 그 다음에 박근혜 개, 완전히 닭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린 거죠. 현실적으로 국민의 눈, 그 다음에 지지자의 눈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정치적으로 딱 갖다가 단면을 잘라놓고 보면 김무성 대표의 완성이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반드시 찍어내야 되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패를 당하는 상황이 왔었고 그리고 재밌는 표현들이 있었죠. 마지막까지 김무성 대표가 다 지고 있었어요. 칼을. 그러면서 3개를 봐줄 거냐 6개를 다 무공천할 거냐를 놓고 마지막까지 가다가 공천, 무공천 3개 하고 3대3으로 딱 정리하고 나서 영도에 내려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져주는 정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져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시간이 없었다. 정확하게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고 수단이 없었던 거죠. 김무성 대표가 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박근혜계와 김무성계의 싸움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의 싸움에서 사실상 이 싸움에서 김무성 대표가 완승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자들은 분열을 했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분열하는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 한마디씩 했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번 싸움은 화려한 영광이나 승리나 패배의 문제보다는 국민들로부터 도대체 공천이 뭐냐 이게 정치냐 라는 신음소리만 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이 부분을 오랫동안 고심해왔다라고 이 옥새 파동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분이 다 끝나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랫동안 이것을 기억할 그런 권력적인 힘이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 이것도 공관위원장이
끝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네. 보니까 물론 뭐 도장 찍는 것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나 이 도장을 안 찍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관위나 지도부나에서는 설마 김무성 대표가 이 도장을 안 찍은 그 여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안 찍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방심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방금 뭐 김무성 대표가 가장 큰 승자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큰 패자라고 저는 결과적으로 네. 이제 뭐 앞으로 17일 오면 그게 밝혀질 겁니다. 아하. 미래가 가장 불확실해진 분이 김무성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도장 가지고 지금 마지막까지 버텨서 3명의 후보자가 출마도 못하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공건위에서 어떤 공천 절차를 만드는 것은 권력투쟁에서 이기든 지든 절차적 방법에 의해서 공관위를 만들어 놨고 공관위에서 정상적으로 해서 심사를 했던 아니면 뭐 편법으로 했던 이것을 최고위에 올려가지고 네. 최고의 권능은 이것을 대표가 사회하고 형식적인 도장을 찍는 것이지 어떤 계약서나 무슨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이 사회가 통과되면 민법상이나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미 통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장은 요식행위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 나중에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건다고 해도 이 도장 문제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와 김무성 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는 김무성 개 이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전투태세 이것이 아주 완전하게 전선이 형성돼 있다. 네. 이것은 17일 이후부터 예. 4.13 총선이 끝난 다음부터 이 전투가 시작될 텐데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권력의 현실이 누가 권력을 지금 잡고 있냐 그걸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는 4.13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공천한 사람 친이 그리고 친 유승민 그리고 친 김무성 이 개가 전원 살아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의 어떤 권력적인 지형으로 봐서는 김무성 대표가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황태순 평론가 장 교수님께서는 김무성 대표가 이런 것이 많다라고 보셨는데 양문석 의원께서는 완승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를 좀 내릴지 궁금한데 차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황태순 의원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뭐 3대1이 돼버리는데요? 3대1 셈인데 네. 아까 그 앵커께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 이제 질문하시기를 이게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거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오래 전에 준비를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김무성 대표가 이 좀 치밀한 이 출구 전략까지 마련하고 나름대로는 이 친박계에게 외통수를 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보면 3대3이라는 이런 그 성과를 갖고 온 것도 따지고 보면 친박계 입장에서는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뭐 법적으로 지금 그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권한대행 내세워서 한우기도 어정쩡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배신의 심판으로 대상으로 찍었던 유승민 이재호 이 두 후보에 대해서 무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정쩡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는 나름대로 자신이 당대표로서 이 상향식 공천,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공천에 대해서 이 잘못됐다는 이걸 갖다가 분명히 지금 밝혀줌으로써 나름대로 존재감을 좀 각인시킨 측면은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김무성 대표 이 별명이 무대 아닙니까? 김무성 예. 대장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정말 간만에 대장다운 행보를 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죠. 그러나 그 이런 생각도 아마 그 이런 비판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김무성 대표가 내려가서 그때 영도 다리 위에서 자신의 그 선거 사무실을 보면서 이랬지 않습니까? 오직 국민만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만 두려워하겠다는 그 말씀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김무성 대표 절대 물러서지 않겠구나. 아하. 이 모든 걸 다 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30시간도 못 가서 다시 또 이 해군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해군의 이미지, 30시간의 법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과연 자기 대권주자로서 과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또다시 뭔가를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 또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정치적 희생양을 만든 셈이 되지 않습니까? 이재만, 뭐 유영아, 또 유재길 후보의 참정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이 부분은 자신이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개파 비개파를 떠나서라도 일단 자신이 자기가 당 대표로 있는 당에 공천 신청을 한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자신의 정치 행위에 의해서 그분들이
이 출마가 봉쇄되는 이러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상당한 이 정치적 그 갈등 내지는 대립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유승민 의원과 이재호 의원 지역구에 이제 공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치에서는 주목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미 주목에서 떠나버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과연 도와준 것이냐? 라는 이제 평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무성 대표가 큰 그 성과를 얻은 거죠. 아하. 왜 그러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살리는 마지막 의리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텃밭이 어디예요?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이라는 요 그 영남 지역에 있어서 가치들 중에 일상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의리. 아닙니까? 의리. 우리가 발음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의리란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무성 대표는 확실하게 그걸 보여준 거지요. 아. 두 번째, 그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오히려 새누리당 타이틀보다는 무소속 타이틀이 더 지지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이. 즉, 유승민 대 이재만, 이재만 대 유승민의 싸움이 아니라 유승민 대 박근혜, 박근혜 대 유승민의 싸움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싸움을 무산시켰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죠. 예.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이재만 그 구청장하고 붙어서 이기고 왔었을 때 네. 그 엄청난 파괴력은 바로 대권 반열 그리고 김무성 대표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적 그 이 지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마지막까지 쳐내면서 유승민을 살리는 측면과 함께 유승민을 죽이는 한 수에 새를 두 마리를 잡은 거죠.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한편 또 정치적 희생양을 알뜰살뜰 살펴서 살려낸 이 두 측면을 다 노리고 다 먹은 거죠. 아. 어떻습니까? 근데 보면은 일단 이재만, 유영아, 유재길 네. 이 세 사람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무 결정도 안 한 겁니다. 네. 원래대로 하면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은 이것을 부결시켜서 공선관리위원회로 보내면 공관위에서 재의결해갖고 3분의 2 이상 재의결하면 바로 거기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꼼수 중에 꼼수를 썼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 황진아 사무총장. 그날 오후 4시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만, 유영아, 유재길 지역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낙태시켜버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보면 3월 15일 이른바 3.15 공천 대학살이 있었을 때 본인의 최측근이라는 김성태, 김학용은 단수천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면 이재호, 진영 등 줄줄이 가다 이른바 학살되었고 유승민은 보류되었어요. 그 다음날 뭐 보류냐, 뭐 의견 보류냐, 무슨 보류냐 하면서 한마디 툭 던진 이후에 23일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실제 보면 만약에 그렇게 중요했더라면은 나는 유승민, 이재호 이런 식으로 공천 학살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정치 보복해서는 안 된다. 나는 대표직을 내어놓겠다. 그런 것이 당당한 자세죠. 가만히 있다가 자기 거 실속 챙기고 다 챙기고 자기 개파 실속 다 챙기고 어떻게 보면 막판에 보면은 요즘 보니까 패러디 하대요. 옥새를 갖고 튀어라. 이러니까 보면은 새해 후에 또 있어요. 뭐 옥새 후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양무석 교수께서는 보면 위원이죠. 양무석 위원께서는 그 보면 요즘 잠재적 경쟁자인 유승민이를 갖다가 조금 흔한 얘기로 결과적으로 물먹인 그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오늘 그러니까 3월 25일 이거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모든 8개 조항 얘기하면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지금 아마 지금 그래프로도 준비가 텔레비전에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모니터 갖다 못 봐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네. 이제 리서치 뷰에서 3월 25일 오후 1시부터 7시 반까지 6시간 반을 거쳐서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ARS로 이 핸드폰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예요. 네. 자세한 얘기는 저 아래 나오는 거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 3월 25일 1시부터 7시 반이라는 것은 그 전날 옥새 파동이 일어나고 금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옥새 파동이 일어나고 금요일 날 다시 아까 말씀하신 10몇 시간 만에 서울로 급거 상경하여 최고위원 4시간 하고 오후 4시에 안 하기로 결정된 것이 하루 종일 뉴스와이를 통해서 또 각종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다음에 지금 여론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예요. 네. 전체적으로 차기 대권자 1번이 문재인, 2등이
3등이었던 오세훈이 팍 치고 올라와 버렸어요. 그다음에 본인은 정작 본인은 12.9%로 쭉 미끄러졌어요. 거기다 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보니까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에도 5.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충청도,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공이다 세 지역에서 1등으로 다 치고 올라온 거예요. 1등으로.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상당수의 유권자나 상당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 대표로서 어른스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꼼수스럽다. 네. 좀 흔한 얘기 좀 좀스럽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서 물론 보면 또 일면 당 대표로서 약간 무대 같은 대장 같은 그런 이미지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평가가 많으니까 아까 우리 양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정작 자기가 올라가 있는데 자기도 떨어지고 오히려 유승민은 오히려 한 배 반 올랐어요. 유승민은 지금 6위인데 전체적으로 7.8%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번에 유승민 의원을 실질적으로 도와준 거냐 안 네. 도와준 거냐의 측면인데 결과로 따지고 보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뭐 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뭐 이번에 유승민 의원 지역이 공천을 만약에 했다면 이재만 예비후보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번에 본선에서 붙었다면 아마 총선 내내 핫 이슈가 됐을걸요. 그렇죠. 아마 주요 뉴스 매일 저녁마다 아마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어떤 공방을 했느냐, 이래갖고 유세 한가운데 유승민 후보가 떠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사실 김이 상당히 빠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과연 유승민 후보, 한번 걸러가면서 이야기해 놓죠. 유승민 후보, 그럼 요즘 뭐 하고 있지, 유승민 후보? 뭐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과연 연대를 한다는데 얼마큼 도와주지? 뭐 지금 대구를 벗어나나? 뭐 이 정도 선언에 그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유승민 후보가 얻은 득표율도 네.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다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기분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투표율 자체도 사실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럴 경우는 유승민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이 별로 투표장에 가지를 않았네 이런 식으로 사실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하나도 조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고도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잠재적 원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승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잠재적 대권주자를 크는데 네. 나름대로 이 좀 뭡니까 기반을 약간 좀 흔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면 김무성 대표가 사실 좀 어름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부당한 공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앞장서서 막아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예.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지는 사실 저조차도 별 좀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재만 후보와 네. 유승민 의원이 이제 싸우게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누가 하면 크게 좀 많이 다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또 막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것까지 이제 지금은 결과를 예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미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무조건 대권 주자가 됩니까? 아하. 저는 그 포인트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 권력 투쟁에 있어서 소재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연일 뿐이지 주연은 아닙니다. 주연은 그 뒤에 김무성 대표가 차기 대권으로 나가자는 그런 욕심이 지금 과도하게 표출돼서 공천에서 이런 어떤 옥새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뿐이지 유승민 의원 역시 뭐 지도자로서의 역할, 지도자로서의 어떤 큰 그릇 그것을 이 과정에서 보여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맞서서 해야 되는데 7일간 잠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네. 그것이 지도자로서의 저는 역할, 그리고 특히 젊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잠적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인이 솔직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뜻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부터 저는 틀렸다고 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복지 없는 그 복지 주장, 그리고 공관위에서 유승민 의원을 탈락시키려는 여러 가지 과정,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마지막에 옥새해서 마지막에 여기에 무공천을 내린 거, 이 자체에서 유승민 의원은 하나도 본인이 어떤 권력 투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보여줬던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이 국면이 끝나고 4.13 총선이 끝나면 저는 쉽게 잊혀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 가장 이슈였던 것도 이 부분이었고 이걸 통해서 총선 여파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도 유승민 의원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봉합이 되면서 그러면 새누리당 이번 총선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듣고 싶은데 이번에는 차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죠.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 이 파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나름대로 봉합은 됐습니다만 네. 그것이 완전하게 뭐 깔끔하게 마무리된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휴전 뭐 이런 앞으로 잠재적인 불씨를 안고 있는 그런 지금 이 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총선 이후에도 상당한 지금 총선이 본격적으로 뭔가 불거지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세게 붙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절대 복당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지금 단계로서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역대 뭐 정당들이 낙천자들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에 항상 복당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 없이 당선만 되면 또 복당시킨 게 또 현실이었거든요. 네. 당장 2008년도에 지금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이 소위 말하는 친박계 후보들이 대거 이 뭐 공천 학살이라고 표현할 만한 정도로 왕창 이 낙천됐을 때 지금 당장 김무성 대표부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만 153석 과반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후보들이 거의 한 30명 가까이 당선됐는데 그분들을 결국 복당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뭐 원유철 대표가 당헌 당규를 내세워서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뭐 당헌 당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네. 결국은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뛰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지금 복당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아하. 그건 정치적 수사죠. 정치적 레토릭이고 네.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2008년도 탈당해서 이 출마해서 당선되고 돌아온 그 사례지 경험이 않습니까? 있으니까, 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본인도 지금 현재 여당의 대표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그런 지금 이야기를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러한 사태, 이러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유승민 무공천의 여파가 저는 이 총선 국민들에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 뛰는 후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 새누리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네. 김 빠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정치적 향후 이 총선 이후 일어날 정치적 큰 전쟁의 하나의 불씨로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자격을 가진 이후에 양다리 선출이 되면 당연히 엄벌을 해야 되고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당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 말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래요. 2008년 같은 경우는 친박 연대라는 정당이 생겼고 그 상은 조금 더 오래 갔어요. 이제 친박 무소속 연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무성 등 12명의 이제 당선자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뭐냐니까 당내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계 후보가 30여 명 붙었어요. 그때 강력한 박근혜 의원이 투쟁하다시피 해갖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투쟁을 벌입니다.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야,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다 들어오게 하자. 그게 친박 무소속 연대가 갖다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나가서 무소속 뛰는 선수들이 그러면 이재호하고 유승민이 그러면 연대를 할 것인가 옛날식으로 뭐 반박 연대가 됐던 뭐 비박 연대가 됐던 그다음에 뭐 저 조혜진 의원하고 뭐 주호영 의원하고 또 이렇게 스크럼을 짤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당이나 사실 공천 과정에 불복하고 나가서 우리 당 후보를 떨어뜨린 사람은 해당 행위자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모든 정당의 원칙입니다. 그냥 당장에 일반 평상시에 내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즉 저 사람이 나가서 저 사람이 붙는다는 것은 우리 아군이 한 명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해당 행위자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한번 탈당한 사람이 다시 들어올 때는 그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데 그때 지난 2008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뿐이지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는 원유철 원내대표 말이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좀 과거와는 다르게 없을 수도 있다. 거기다 보신 거죠? 네. 특히 지금 이번에 많이 화가 나신 분이 있죠. 뒤에 계신 분.
박근혜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 아마 속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알겠습니다. 양무석 위원님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뭘 예상하고 말 건 뭐 있겠습니까? 네. 이게 공천 전쟁이 정확하게 그 속사를 들여보면 꼼수 전쟁이었었잖아요. 이항구의 꼼수, 유승민의 꼼수, 김무성의 꼼수, 끊임없이 꼼수가 꼼수를 누르고 꼼수가 꼼수를 덮고 그리고 꼼수가 꼼수를 이기고 하는 과정들이 지난 40일간의 새누리당 공천 전쟁이었고 그 공천 전쟁의 핵심은 꼼수였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막판에 30시간 법칙, 30시간의 맞법에 걸리면서 외려 야권 지지자들은요 결과와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붙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한번 개운하게 한번 눌러줬으면 좋겠다라는 김무성 대표의 그 행위에 지지를 여러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꺾었다. 6개 무공천 해버렸다. 라고 하면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훅 크는 모습 속에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을 쫓아오면 상당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쫓아오면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니에요. 즉 역시 여당은 큰 거목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결과를 보고 안도하고 과정에서는 김무성 대표 편을 들어주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여기까지 왔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당이냐 마냐 이 부분은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180석 이상 이겼을 때는 새누리당이 지금의 네 분들이 총선 이후로 크게 격렬하게 안 갈 거다. 그런데 180석, 200석은 둘 다 개념이 있잖아요. 개헌할 수 있는 선이고 그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을 정리할 수 있는 선이 200석, 180석인데 네. 여기서 150석 전후에서 그 결과가 나면 바로 책임 논쟁을 벌일 거란 말이에요. 공천 학살의 결과다. 안 그러면 당신의 꼼수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붙으면서 이 와중에 누가 당권을 잡느냐가 복당의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예. 친박계가 당권을 잡으면 복당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김무성계가 당권을 잡으면 복당하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는 그렇죠. 바뀔 것이다. 뭐 선거는 구도인데 네. 현재 구도로 가면 어떤 다른 상황이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야권이 훨씬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이 150석 플러스 알파는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석이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작금의 공천 사태는 과거의 공천 사태랑 틀린 차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건 권력의 어떤 속성을 들이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권력이라는 것은 현재의 힘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의 힘을 에 대한 큰 내상을 준 것이 뭐 통치권 자체에도 큰 내상을 줬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권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복당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무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텃밭에서 이제 무소속 연대가 뜨지 않겠습니까?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화가 시급한 것이 수도권 격전지기 때문에 차원이 틀린데 네. 결코 뭐 그렇게 아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소속이 당선돼도 야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로 뭐 또 야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의원들도 아니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제 무소속 연대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면 다시 복당을 추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당에서 이 지역을 또 특히 이제 여성 우선 지역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고려할 사항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과 무소속 출마 그리고 무소속 연대까지 하면 이것은 새누리당을 망치게 하는 어떤 주적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이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당시 대표는 흡입력이 있는 당내 어떤 파워풀한 권력자였기 때문에 끌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당내에서 과연 박근혜 그때 당시 대표만큼 힘있는 세력이 힘있는 지도자가 있나 지금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새누리당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고요. 이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텐데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이제 선대위
체제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곳은 바로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에 내려가자 어떤 얘기를 좀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만 저는 바지사장 노릇은 못합니다. 절대로 내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여기 와서 이런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에 셀프 비례대표 때문에 상당히 큰 논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자리를 받은 이후에 바로 이제 호남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과의 싸움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호남을 힘을 좀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려가서 한 얘기를 보면 좀 많이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바지 사장 얘기도 나오고 누구 대변인 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 왜 했을까요? 아니 근데 이상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이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짜르다 그랬죠. 짜르. 네. 막강한 짜르. 전제군주. 그것도 모두 깎기. 모두 까기 짜르라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지난주에 보니까 무슨 비례대표 2번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위에서 홀라당 뒤집어졌잖아요. 그다음에 홀라당 뒤집어서 그야말로 완전 혼비백산에 있는데 저 양산에 계시던 문재인 전 대표 와서 딱 30분 만에 정리했잖아요. 그 순간 모든 국민들은 이 당 맞아, 친노당이야, 맞아, 이 당의 주인은, 대주주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전 대표야. 아하.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 놓고 바지 사장 아니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용팔이 여기다 뭐 금 안 묻어놨다 이런 느낌 줘요. 이 김종인 대표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면 예전과 달리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지고 네. 공허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로서는 좀 광주로 뛰어내려갈 수밖에 없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호남에서 이제 모두 걸기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이제 전략적 요충 주고 여기서 좀 우리 끝이다. 네. 싸우고 있고 좀 팽팽합니다, 호남에서. 힘 팽팽한데 호남 사람들, 광주 사람들 특히 보면 광주의 유권자들은 친노 패권주의하면 윽 떨어요. 문재인 하면 윽 떨어요. 그거 싫다고 여태까지 보면 그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 60 며칠 동안 한 70일 가까이 보면 이제 김종인이 좀 물갈이 하나 보다. 그래, 그 정도라면 김종인의 옛날 국보의 그 전력도 좀 덮어주겠어. 라고 이러고 있는 판에 다시 문재인 전 대표 떡 나와서 보니까 정청래를 갖다 자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체성 이야기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통진당 출신의 울산 구청장 출신하고 후보 단일화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광주 표심이 막 흔들려요. 광시 민심이. 네. 이러니 지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화급히 광주 호남 민심을 갖다 추스르기 위해서 빨리 1박 2일로 뛰어내려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이제 운동권 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운동권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문 대표가 오해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운동권 민감합니다. 네. 운동권 출신인 저한테 운동권 물어보면 민감합니다. 자, 일단 김종인 대표 평가를 좀 하고 운동권 이야기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결정적인 실수는요, 가출 사건입니다. 중앙위의 반란을 자기 스스로가 진압을 했었으면 저런 이야기가 충분히 통하고 이후에 자기 스스로가 혹여 대권에 대해서 도전할 내심 생각이 있었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탄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출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올라와가지고 다시 보정해주고 재인정해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수습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김종인 대표의 그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호남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문재인 당 아니라고. 호남 가서 문재인 당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더민주당의 구성은요 50% 정도의 그 문재인 대표의 힘과 그 다음에 통합행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김부겸, 박영선, 이런 정장선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소위 말하는 범손학규계가 이 두 축이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에는 개파가 없어요. DJ계, 동교동계는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자꾸 친노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만 남았는데 당연히 그럼 그 친노무연계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의 이 모습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걸 잃었다.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잃었다라고 봐야 된다. 예. 그래서 호남에 이번에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듣기에 안타깝다 이제는. 예? 좀 안타까워요. 그냥 호남에 안 가고 차라리 문재인 대표가 가서 다시 석고 대제하고 그 인사하고 문제를 근데 풀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과연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 친노에 대한 이미지를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석고대제한다고 과연 받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호남 없이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문재인 없이도 안 되고 호남 없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게 현실적으로 야당에 있어서 핵심 아닙니까? 두 줄기가 있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표의 20% 콘크리트 지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2배를 튀겨줄 것이냐 3배를 튀겨줄 것이냐는 호남이 한꺼번에 결집해서 밀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주느냐에 그 달려 있는데 언제까지 그 가만히 있을 거고. 자, 근데 총선 끝나고 나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가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데 107석 이하로 떨어지면 둘 다 아웃이에요. 예. 그죠? 107석 이상으로 하면 총선 승리라고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동업자 둘이서 다툼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 다툼을 하거나 좀 더 판을 크게 키워서 좀 더 많은 돈을 벌 거냐를 고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몫을 챙기는 거냐 같이 몫을 키워갈 거냐라는 고민 속에서 갈 건데, 자, 같이 몫을 키우고 갈 거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지지가 있어야 되죠? 호남이 지지가 있어야 돼요. 즉 총선 이후에 전당대 이후에 야권 재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야권 재편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말고 국민의당 내에 천정배 그다음에 박지원 이런 분들이 또 그 좀 더 크게 그 재통합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갈랐을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이런 야권 재편의 과정에 있어서 그 호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는 뭘 해야 돼요? 다시 가서 석고 대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빨리 하는 것이 훨씬 지금 나을 것 같다. 계속 석고 대제하고 그 호남 민심을 다독이고 그다음에 용서를 빌지 않고 예. 총선 끝나고 나서 하겠다라고 하면 호남 민심이 저것도 꼼수하냐? 김무성 대표의 옥새 투쟁만큼이나 꼼수네라고 비판을 하면 그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얘기 계속 나오지만 김종인 대표는 날아가서 이번에 뭐 대망론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엔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또 보시는지요? 전략적 모호성이죠. 네. 호남 가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석고대제하면 그 받아주겠습니까? 더 죽지? 저는 총선 때까지는 거기 못 간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전략적으로 연대해서 애초에 김종인 대표가 들어왔을 때 왜 들어왔겠습니까? 총선 때까지 한시적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야 집토끼, 산토끼 잡고 병주고 약주는 역할을 지금 분담하는 거 아닙니까? 당내 정체성 논쟁, 친노에 대해서 뭐 운동권 시각 버려라. 하지만 그 뒤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다 어루만져 주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 쓰다듬어 주고 예.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거고 이것이 언제까지냐? 4.13 총선까지입니다. 네. 물론 김종인 대표가 4.13 총선 끝나고도 당의 어떤 포지션이라든가 미래 방향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다른 선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선 때까지 없기 때문에 네. 친노가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해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나는 총선 때까지 하고 여기서 내가 역할 적당히 하고 임기 마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쌍끌이 전략인데 이것이 예.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친이 진박하고 염치임 싸웠을 때 야당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의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이것이 훨씬 더 크게 부풀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략적으로.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국민적 관심을 끌 수도 있고 결국은 이렇게 가서 문재인 대표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서 가는 거죠. 네.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봤을 때 호남에서 지금 국민의당은 100% 얻을 수 있다고 봅니까? 호남 분들은 유권자들이 인물 보고 찍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당이든 더민주당이든 당 보지 않고 물론 비례대표직일 땐 당을 보겠지만 그러나
후보자를 볼 때는 인물 중심으로 가고 있다. 네. 이것이 유권자들의 힘입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권을 창출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표의 뭐 삼고초려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하지만 단지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분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바지 사장하다 나갈 것이다. 네. 라는 얘기인데 예.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좀 더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인이 지금 바로 들어올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뭐 지금 원내 진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대권은 총선 끝나고 나서 또 1년 또 한 7, 8개월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딱하게 뭐 지금 다 그렇다고 본인 대신 또 내세울 사람도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당내에 또 여러 이 정치적인 또 이 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또 뛰겠죠. 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서 총선이 무난하게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이번에 그 직급파동 때 올라와서 하시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대선까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는 문재인 대표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김종인 대표가 와서 중도 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산토끼를 잡아오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까지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문재인 대표의 아마 진짜 속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 가서 본인이 지금 문재인 대표 바지 사장 아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이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총선 끝나고 집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무리해서 지금 셀프 공천 입원을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에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러면 그 뒤로 지금 이 대선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또 본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꼭 문재인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만 호남에서 열심히 뛰는 정치인들에게 나도 꿈을 갖고 뛸 수 있구나. 호남 사람들도 우리가 뽑은 사람이 우리 호남에서 만들어 놓은 정치인이 대권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런 꿈을 보여줘야 그분들이 국민의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시민들에게도 사실 도장을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김종인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대권의 삭을 켜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표가 지금 그 호남을 가느냐는 문제는 네. 오늘 근데 사실 이 박지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보위 출신이 와서 강주정신 마랑이 되냐? 사죄하려면 올라면 말이지 문재인 대표가 와라. 그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비아냥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비아냥을 문재인 전 대표가 들었다면 전 당연히 총선 기간 중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단지 지금 총선 승리만 끝내고 뒤에 나름대로 오너 사장으로서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 배당만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앞으로 대선까지 나가려고 한다면 돌팔매를 맞는 한이 있도록 호남을 가셔야죠. 가서 석고대절을 하고 그것이 당장은 호남 후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예. 그런 식으로 본인이 그 호남인들의 한을 풀어주고 닦아주고 눈물을 안아 보듬어주는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의 그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네. 하나의 큰 행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약간 여기서 보충을 하면요. 예. 그 호남 민심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30대는 문재인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리고 더민주당을 지지층들도 상당히 탄탄하고 20대, 30대 그리고 40대부터 팽팽해지고 50대 넘어가면서 국민의당으로 꺾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론조사가 김종인 대표 가출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더민주가 치고 올라가고 국민의당이 떨어지는 과정이었다가 다시 팽팽하면서 약간 이제 국민의당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과정인데 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 호남은 가도 지고 안 가도 진다라는 생각으로 이 호남을 봐줘야 된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처럼 김종인 대표를 요즘 이 더민주 지지자들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가치 초월적 선거 매니저라고 표현을 해요. 네. 가치 초월적 선거 매니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선거라는 이러한 매니저가 니 오지 마. 그냥 니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미 국민들이 수많은 언론과 해설을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그런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지금부터 그 한국 정치는 진정성 싸움입니다. 예. 꼼수의 싸움이 아니고 전술의 싸움이 아니고 진정성 싸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진정성에 있어서 여전히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20대, 30대나 40대가 단단히 바치고 있는 네. 호남을 왜 못 갑니까? 왜 안 갑니까? 예. 그게 더 미운 거죠. 양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표가 가둬지고 안 가둬지는다고 보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당이 좀 더 호남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그렇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유리합니까? 좀 유리해졌죠.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네. 정확히 하면 지난번 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보면 호남에서 문제는 뭡니까? 이제 20대 30대가 보면은 뭐 보면은 문재인 대표에게 좋은 감정 갖고 있는 20, 30대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50대 이후에 오피니언 흐름 여론의 흐름을 갖다 주도해가는 그 층에서 보았을 때는 문재인 전 대표의 등장은 여전히 친노 패권의 부활이고 또 문재인 대표의 등장이고 영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대안은 누가 있어요? 저 국민의당밖에 없죠. 그렇다고 네. 그렇다고 새누리당한테 눈이 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호남 민심을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민심이 결국 지금 예전에 박지원이 한 석 달 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왜 호남을 갖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숙주로 삼으려 하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호남이 보면은 전체 유권자로 봐서 전국의 한 1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적지 개념으로 따지면은 호남 인구가 대략 수도권까지 합해 25%가 됩니다. 그다음에 영남 인구가 한 31%가 됩니다. 네. 원적지 개념으로 이게 1944년에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여론조사 인구 센서스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따면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호남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보면은 어쨌든 지난 김대중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이고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고 근데 10년 동안 잃었잖아요. 10년 만에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올 주전 선수가 누구냐? 사실은 처음에 안철수한테 어마어마한 기대했어요. 네. 많이 꺾였죠. 지금 국민의당이 많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인 그래 비록 뭐 국보위 출신 그래 뭐 좀 보니까 지난번 뭐 괴멸 발언도 하고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지금 보면 원체 새가 쫄아든 국민의당보다는 웬만한 마음 돌리고 그래 더불어민주당 하면 따뜻한 눈으로 봐주자 네. 하는 통이 이렇게 터졌는데 여기서 그 우리 양 박사 말씀대로 쫙 가자 하고 과연 문재인 전 대표 가는 게 옳으냐? 저는 조금 그것 좀 탄력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16일 남았어요. 16일 남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굳이 보면 사람이 한창 선거 막판에 투표하기 직전에 막 끌어올라와 있을 때 네. 그때가 흔히 얼레리 꼴레리 약 올리는 그런 느낌 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보면 호남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보면 외부에서 표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당이고 네. 그 역할을 문재인이 하는구나 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조금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예. 봐요. 마지막은 정 교수님께 안철수의 눈물까지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죠. 이렇게 힘든데 안철수 의원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우리 황평론가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왜 경영과 울고. 권력 투쟁은 틀린 겁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메시지, 명령, 조직 이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본, 돈, 힘.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올커트 프레싱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캐릭터, 마음, 그리고 음모, 술수 이런 것으로 다 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공계 출신의 안철수 의원이 종합적인 어떤 사고력이 이 사회각이라고 하죠. 혹시 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조금 벅차지 않나. 그래서 그 현실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눈물로써 노무현의 눈물과 차이는 틀립니다. 네. 이 눈물은. 그렇게 해서 흘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